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푸른 소나무 우거진 산 아래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김대감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맑은 심성으로 백성을 섬기고 나라의 일을 제1처럼 돌보았기에 그 이름이 삼남에도 자자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벼슬길에 올라 탄탄대로를 걸었으나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하였고 권세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탐과 놀이들의 부정과 맞서 싸우고 억울한 사정을 가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니 그의 어진 마음은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허나 강직한 성품 탓에 권세를 탐하는 간신들의 눈에는 늘 가시 같은 존재였고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김대감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졌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기 시작했습니다. 곡간의 곡식을 풀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억울한 사정을 가진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허나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없듯 그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고 굶주린 백성들을 모두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은 더욱 거세어졌고 결국 김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라의 진 빚까지 떠안게 되니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이 늙은이의 잘못이다. 김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영화를 누리던 기와집은 이제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늘 북적이던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떠나갔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며칠 뒤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쌀 톨 쌀 돈조차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대감은 병까지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으니 가세는 더욱 기울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기운 내십시오. 이 효명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의 빚을 갚고 병환을 낫게 하겠습니다. 김대감의 아들 효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효명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지극한 효심을 다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며 밤낮으로 빚 갚을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 전 옆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가 끊길까 노심초사하던 최 부자가 병세가 깊은 아들을 대신해 혼례식을 치러줄 사내를 몰래 찾고 있다 하더군. 효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서 남의 아들을 대신하여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기에 망설임이 컸습니다. 허나 병든 아버지를 빚더미에서 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자신의 한몸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면이나 명예 따위는 아버지의 안위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효명은 결심을 굳히고 어머니께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최 부잣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아들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는 아들의 지극한 효심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은 알겠으나 내가 혹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어미는 어찌 살란 말이냐.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하늘이 도우실 겁니다. 부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효명은 어머니를 간신히 설득한 후 아버님께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이른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최 부잣집이 있는 함양까지는 험준한 산길을 며칠 동안 걸어가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고단함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오직 아버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을 더듬어 겨우 최 부잣집에 도착한 효명은 초라한 행색에도 예를 갖추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부자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효명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소자는 김효명이라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랏빚을 지게 되어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어르신 댁을 찾아왔습니다. 혹여 소자가 어르신 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치 않고 하겠습니다. 최 부자는 효명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내 사정을 아는가? 내 아들 녀석이 몹쓸 병에 걸려 방 안에만 누워 지낸다. 본래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집안 대가 끊길까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최 부자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다가 문득 효명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헌데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침 잘 찾아온 듯하네. 내가 내 아들 최윤을 대신하여 혼례를 치러준다면 자네 아버지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평생 자네 가족이 먹고 살 만한 넉넉한 재물까지 주겠네. 이 제안 어떻겠는가? 최 부자의 엄청난 제안에 효명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남의 아들을 대신하여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허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니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효명은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번민했습니다.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한 몸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길이 불효가 아닌 진정한 효를 행하는 길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효명은 굳은 결심을 하고 최 부자에게 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 소자가 어르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네. 자네의 효심과 결단에 감탄했네. 내 약조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네.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겠네. 최 부자는 당장 효명을 집으로 데려가 깨끗하게 씻기고 비단으로 만든 혼례복을 입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고 혼례복을 입히니 마치 원래 최 부잣집 도련님인 양훤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혼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화려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효명은 최 부잣집의 최윤으로 완벽하게 변신하여 신부 박소양 아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양 아씨는 하만 박씨 가문의 고명딸로 곱고 단아한 용모와 현숙한 품성을 지닌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정의 박정승 대감이시니 그 귀함이 비할 데 없었습니다. 소양 아씨는 신랑이 몹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고 최 부자 아들과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효명은 신방에 들어섰지만 소양 아씨에게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진짜 신랑이 아닐 뿐더러 자신이 짊어진 비밀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신방 안에서 효명은 밤새도록 한숨만 내쉬었고 소양 아씨는 그런 신랑을 보며 깊은 오해에 빠졌습니다. 신랑께서 나를 꺼리는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야. 며칠 밤낮 효명은 신방에 들기는 했으나 소양 아씨와 말을 섞거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소양 아씨는 신랑이 자신을 소박 놓았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미색이 부족한 탓인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가 밤새 고민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에게 소박 맞았다는 소문이 나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소양 아씨는 더 이상 이 치욕을 견딜 수 없다 생각하고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독약을 준비하여 마시려는 순간 효명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소양 아씨가 독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효명은 혼비백산하여 달려가 그녀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았습니다. 아씨, 이게 무슨 짓이시옵니까?
소양아 씨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난 것에 놀라면서도 자신을 붙잡는 효명을 보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신랑께서 저를 멀리 하시니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하여 신랑께 소박을 맞아야 한단 말입니까? 소양아 씨의 절규의 효명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소양아 씨가 정말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씨의 진짜 신랑 최윤이 아니옵니다. 효명의 고백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소양아 씨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양아 씨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효명은 소양아 씨가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노여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사실 최 부자님의 아드님은 문둥병에 걸려 혼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 부자 아드님 대신 혼례를 하면 저의 집 빚을 갚아주신다기에 제가 거짓을 행했습니다. 부디 저를 벌하시옵소서.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효명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소양아 씨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양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소양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효명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마음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숭고한 결정을 내리시다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서방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소양아 씨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효명은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노여워해도 모자랄 소양아 씨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양아 씨의 넓은 마음과 현명함의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두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믿음과 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양아 씨는 자신의 친정아버지인 박정승 대감께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정승 대감은 처음에는 딸을 속이고 혼례를 치른 효명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허나 효명의 지극한 효심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딸 소양아 씨의 현명함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 서방, 자네의 효심과 내 딸 소양이의 지혜에 이 아비가 감탄했네. 오히려 자네가 아니었다면 문둥병 걸린 자를 사위로 삼을 뻔했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내 딸 소양이를 부디 아끼고 사랑해 주게나. 박정승 대감은 효명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넉넉한 재물을 주어 김대감의 빚을 모두 갚게 했습니다. 또한 효명에게 훌륭한 집과 논밭을 하사하고 소양아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효심 덕분에 빚에서 벗어나고 병석에서도 일어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대감 가족은 다시 예전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효명은 소양아 씨와 백년가약을 맺고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실은 비록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김대감의 딸이자 효명의 여동생인 윤희아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윤희아 씨는 오빠의 희생과 소양아 씨의 현명함 그리고 박정승 대감의 너그러움 덕분에 집안이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빠를 대신하여 혼례를 치르게 해주고 그 대가로 아버님의 빚을 탕감해준 최 부잣집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의 희생과 최 부잣집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최부잣집 문둥병 걸린 도련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희아 씨는 고심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갚는 것만이 자식된 도리이자 사람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윤희가 최부잣집으로 시집가겠습니다. 그 집 도련님께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전하고 저의 한몸 희생하여 그 집안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윤희아 씨의 이야기에 어머니는 기겁을 했습니다. 곱고 착한 딸이 몹쓸 병에 걸린 이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찌 너까지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하느냐?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지 않느냐? 어머니는 눈물로 윤희아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희아 씨의 뜻은 굳건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오라버니가 아버님을 위해 희생했듯이 저 또한 가족을 위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최 부잣집에 입은 은혜를 갚고 그 집안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윤희아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고 오라버니에게도 뜻을 전했습니다. 효명 또한 처음에는 만류했으나 동생의 굳은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눈물로 윤희아 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최 부자는 김대감의 딸인 윤희아 씨가 자원하여 자신의 아들 최윤에게 시집 오겠다는 청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윤희아 씨의 고결한 심성과 집안에 대한 깊은 효심을 전해 듣고는 감탄하며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윤희아 씨는 최 부잣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몹쓸 병에 걸린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옛날 문둥병은 하늘의 벌이라 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병이었으니 어린 규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윤희아 씨는 신방에 들어서기 전 몰래 품속에 비상 2알을 챙겼습니다. 차마 신랑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끊어 정절을 지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야 겨우 신방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신방 안에는 수척해진 모습의 신랑 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 흉측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윤희아 씨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떨리는 몸과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신랑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비상 알약을 꺼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신방 안, 윤희아 씨가 비상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그만 손이 미끄러져 알약 한 알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윤희아 씨는 황급히 알약을 주었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윤희아 씨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윤희아 씨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는 서둘러 신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신랑 최윤은 잔뜩 긴장한 윤희아 씨의 모습을 보고 깊은 오해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울까? 혹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약이라도 챙겨온 것인가? 최윤은 윤희아 씨가 흘리고 간 약 2알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한 신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도 마음을 진정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 먹고 마음을 진정해야겠다. 최윤은 알약 2개 중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몹시 쓰디쓴 약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윤희아 씨는 신방 밖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준비해온 비상도 없어져 버리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진 윤희아 씨였습니다. 신방 안에서는 밤새 최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을 애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그는 밤새도록 몸을 뒤채며 괴로워했습니다. 윤희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비상을 그가 삼켰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문둥병이 이토록 고통스럽단 말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에 신음하던 최윤의 몸에서 문둥병의 흉측한 증세들이 마치 깨끗이 씻겨 내려간 듯 사라진 것입니다. 붉은 반점과 상처들이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윤은 씻은 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윤희아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두려움에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쓰러져 있던 윤희아 씨의 손을 잡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십니까? 하늘이 도왔습니다, 서방님. 최윤은 밤새도록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그 이후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를 윤희아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윤희아 씨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죽으려고 준비했던 비상이 신랑을 살리는 약이 되었다니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보니 윤희아 씨가 죽으려고 준비했던 그 비상은 단순히 독약이 아니라 깊은 산속 아주 희귀한 약초로 만들어진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우연히 약초를 구해 독약이라 여기고 품고 있었던 것인데 그 약이 최윤의 몹쓸 병을 낫게 하는 특효약이었던 것입니다. 의도된 자결이 아닌 하늘이 내린 듯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윤희아 씨와 최윤을 묶어주는 단단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윤희아 씨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적을 함께 체험한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 두 사람은 그 어떤 부부보다 깊은 감사와 사랑 속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최윤은 건강하게 장수하며 집안을 일으켰고 윤희아 씨는 현명한 아내가 되어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 팔도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윤희아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최윤의 기적적인 치유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는 어떠한 불행도 극복할 수 있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요? 효명의 효심과 윤희의 희생은 결국 집안의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효명과 소양아 씨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윤희아 씨와 최윤 역시 서로에게 깊이 감사하며 금슬 좋게 지냈습니다. 김대감 또한 자식들의 효심과 하늘의 도움 덕분에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김대감 가족은 오랫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